일단 내신 대비로 들어오는 질문들은 무조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같이 볼 거고요. 두 번째, 내신으로 얘를 다루지 않더라도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수능 시험 범위가 어떻게 국어에선 정해졌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공식적으로는 교육과정인데 이게 고1 모의고사, 고2 모의고사 내용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여러분이 고3 때 치르는 수능 시험에 반영이 되고요. 당일연도 EBS 연계 교재인데 이 EBS 연계 교재는 그 이전의 교재를 50%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형식으로 출제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수능 기출들. 그래서 매년 시험 범위가 늘어나요. 매년 시험 범위가 얘 때문에 늘어난다고. 그리고 지금 만점자 숫자가 수학 같은 경우는 2,702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국어는 28명이요. 이게 이때부터 그랬어요. 이때도 만점자 148명, 수학은 2,500명 정도. 영어는 비교가 안 되죠. 영어는 뭐 4만 명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미 최상위권에서 변별되는 과목이 국어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얘기를 꺼내고 막 주절주절 떠든 게 나고 5년째 떠드니까 이제서 사람들이 그 얘기는 꺼내지만 본질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몰라요. 왜 이렇게 됐냐면 지금 이 내신이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어쨌든 대학 가면 그만이야. 문제는 여러분 세대부터는 정시 비율이 50% 이상이에요. 수도권의 유미한 대학들에. 그래서 지금 내가 고3들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이 친구들은 3년 동안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학번 세대에 비해서 봤을 때 완전 맛이 가 있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경쟁력이 떨어지잖아. 그렇게 경쟁력이 떨어져도 사회 나가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것 같죠? 거의 대부분 쉽지 않아요. 내가 어떤 성별이라든지 어떤 특색이 있는 친구들은 공부 못해도 돼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을 테니까 내가 자세히 얘기 안 할게.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 그럼 경쟁력을 뭐로 갖출 거냐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야, 이제. 일단 입시에서 50% 정도는 전부 다 수능으로 뽑아요. 이제 여러분 세대부터는. 그러면 여러분 윗세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안 맞기 시작하겠지. 여러분 윗세대는요, 30%를 정시 뽑았어요. 올해 40%예요. 내년에 45%, 50%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붙을 수 있는 대학들이 여러분 세대 때면은 못 붙는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점점 뭐냐면 방향성 자체는 내신으로 가던 친구들이 생각만큼 대학을 못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굉장히 여러분이 입시에 전략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 올해 고3부터요. 올해 고3들 내가 이제 수시 원서 접수하고 있는데 이제 수시 원서 쓰기 위해서 자소서를 며칠 남겨놓고 막 쓰는 친구들도 많은 걸 보면서 이거는 일단 자세적으로 문제도 많고 이거 지금 고1 때부터 확실하게 잡아놓지 않으면은 얘네들 고3 돼서 같이 고생할 뿐만 아니라 재수 함수 뭐 이거는 답이 안 나온다. 예요. 그래서 사실 고1 학생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범한 고1 학생들 수업을 하잖아요. 그냥 같이 놀아줘야 돼요. 그냥 중학생들 놀아주듯이 놀아줘야 된다고. 근데 나도 욕심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가능성이 보이고 될 수 있겠다 싶으면은 한번 좀 몰아붙여보기도 하고 빡세기도 해보는데 일단 반 컨셉 자체가 제가 의도한 거 이상으로 빡세게 좀 잡혀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이대로 가야 될 것 같아. 이대로 갈게요. 이대로 갈 거고 뭐 널널하게 놀면서 하는 수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반이 있으면 그렇게 필요한 반은 개설해서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알고 계시고. 자, 다시 이쪽 질문으로 올게요. 자, 법 지문을 봤을 때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수학 공식처럼 외워야 되는 거예요. 크게 법계가 3가지 법계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뭐 나중에 로스쿨 가거나 하면 배울 건데 일단 여러분이 고3 수준에서 알아야 되는 것들을 먼저 세팅을 할 거고 왜 그래야 되냐면 고1, 2 시험에 고3 수준의 지문들을 가져와서 낼 때가 있어요. 내신적으로도 이 소재적으로도.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고 법계라는 거는 법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크게 영미법계가 있고 대륙법계가 있는데 성문법이라고 할게요. 성문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문서로 만들어진 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륙법은요 문서화돼 있어요. 문자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가 딱 서 있어. 반면에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 판례법이에요. 어떤 사례들을 바탕으로 가요. 그래서 근본이 되는 게 대륙법계는 원리, 성문화되어 있는 거고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 판례들이 근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사례에 적용하는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상황에서는 영미법계는 사례를 바탕으로 대륙법계는 원리 바탕으로 가요.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예요. 장단점이 있겠죠. 원리 바탕으로 하니까 얘는 당연히 객관적일 거예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대응이 안 돼요. 반면에 판례법으로 가면은 사례로 가면은 얘의 장점은 대응이 쉽다는 거. 하지만 그때그때 차이점 그때그때 대응을 해버리니까 객관성이 좀 떨어져 보인다는 거. 어쨌든 법문화의 차이 때문에 영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판례를 근거로 판단을 내리고 반면에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원리 원칙을 근거로 판례를 내린다는 걸 알고 계시고 자 그럼 이런 법계가 어떻게 국어 지문에 영향을 주냐면 첫 번째 도입은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 원리를 하나 세워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원리를 적용할 거예요. 사례에다가.
그리고 세 번째, 적용하다 보면은 분명히 예외가 생기고 해결 방법, 예외가 생기고 해결 방법,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게 두 가지 덩어리예요. 그래서 원리 세팅을 하고 적용을 하고 PS 구조. 자, 지금 귀에 잘 안 들어올 수가 있거든. 고1 학생들이라서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아니요, 그냥 들어야 돼요. 듣다 보면 잡힐 겁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를 어쨌든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지금 앉아있기 때문에 지금 잘 새겨두시고 나중에 편해지십시오. 이거 고3 때 살려고 하면은 자꾸 현실에 타협해야 돼. 근데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15세부터 25세 사이 여러분의 삶의 자세나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데 그때 어떻게 살았느냐가 평생을 가져가요. 기회가 될 때 이렇게 살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이제 일단락, 항상 주제 세팅 단락이라고 쓰고 가세요. 저작권법 2조 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작물이란, 자, 일단은 개념 세팅부터 하잖아. 저작물에 대한 개념 세팅부터. A란 B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확인 지정하고 있으니까 얘는 정보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래요. 자, 그냥 볼 게 아니에요. 자,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게 이게 뭐니? 이게 예술이야, 사실은. 예술의 내용, 예술의 주제가 사상 또는 감정 표현이야.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운문으로 썼다 그러면 그게 시가 될 거고, 산문으로 썼다 산문문학이 될 것이고, 언어로 썼다 그게 문학이 되겠죠. 노래를 불렀다, 사람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성악이 될 것이고, 음을 이용해서 사상 감정을 표현했다 음악이 되겠죠. 그렇게 예술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볼 수도 있어요. 평가원은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여기가 예술로 좁히진 않을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게 두 가지. 첫 번째, 사상 또는 감정을 담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복사하는 게 아니라 창작해야 된대. 두 가지 요건이 저작물의 요건이래요. 자,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 자, 법적 요건이에요. 요건. 법에서 제일 중요한 두 번째 요건. 그래서 저작권법의 요건은 창작성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창작성에 대한 정의를 해줄 필요가 있겠어요. 창작성이란 뭐다? 새로워한다거나 예술적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거래요? 남의 것을 베끼지 않으면 된대. 이것도 요건이죠. 최소한의 개성이 있으면 된대. 요건이래요. 우연히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더라도 그럴 수 있죠. 자, 이런 거는 왜 나온 거냐, 잘 봐. 야, 기존의 저작물하고 유사한 경우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예상되는 반론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더라도 독자적이면 다시 재반박했죠.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대요. 자, 그럼 봐봐. 정보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중딩 잼민이들은 그냥 있는데 지쳐요. 근데 고등학교 시험쯤 되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재구성할 수 있어야 돼요. 1단락의 주제가 뭐다? 저작권법이다 라고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저작권법을 규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첫 번째 뭐가 있겠어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겠죠. 저작권이 뭐냐? 사상과 감정 표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창작물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그 창작물, 창작성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개념 세팅을 했어요. 창작물이라는 게 뭔데? 개성이 있으면 된다. 모방이거나 복제는 안 된다. 그럼 예상가는 반론이 있겠죠? 아니, 우연히 같았으면? 그렇다 할지라도 독자적으로 창작이면 되겠다. 자, 여러분, 뭔가 정신이 없어 보일 수는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한 150단어 정도 되거든?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작권법,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고, 개성이 있으면 되고 우원복제는 안 돼. 우연히 닮았더라도 독창적 창작이면 돼. 딱 7개 단어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읽고도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읽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건 되게 심각한 문제라는 건 당연히 알죠.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르러서야 유튜브를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지금처럼 습득하게 된 게 진짜 최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그게 진짜 평생일 수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이 유튜브보다 여러분이 더 빨리 태어났어요. 유튜브가 2004년 아니면 6년? 여러분과 비슷하게 태어났나?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 유튜브를 보기 시작한 거는 통신기술의 발달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전문성 있고 가치 있는 정보들은 영상 매체가 아니라 텍스트 정보예요, 텍스트 정보. 그래서 이러한 줄글 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장난같이 살고 싶은 게 아니라면, 뭔가로 승부를 보고 싶다면요, 이게 필수라고, 이런 능력이. 그런데 지금 미안하지만요, 미안한 게 아니야. 그냥 팩트 그대로 얘기하면은 그냥 다 바보 멍청이가 돼가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돼. 여러분의 경쟁력의 문제고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 낮추는 짓을 하지 말자고, 제발. 이 3년 동안 어떻게 인생을 살아내야 여러분의 인생 가치가 높아지는지는 당신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잔소리 있죠. 자, 두 번째, 어쨌든. 그러면 이 모든 정보를 다 처리하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내가 지문 저쪽에다 써놨다시피 재구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비문학은 이 연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내신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돼. 어차피 비문학 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방학 때 제가 커리큘럼 잡을 때 연습 확 해두고, 내신 기간 때 다시 내신하고, 방학 때 잡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1학년, 2학년 쌓아놓고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싹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3 딱 3월달 돼서 성적이 그냥 다 찍혀 있어, 1등급이. 그러면 원하는 대학을 편하게 쓸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진다니까. 고3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은 평균 뭐 1, 2등급인데 지금 내신이 몇 등급 나오고 수능이 몇 등급 나와서 가니 못 가니 재수는 하니 못 하니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대단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야.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필기 잘 하고 수업 시간 전후에서 복습하고 땡. 내신 기간 내신 열심히 하고 땡. 그냥 여러분 주어진 공부 시간에만 충실히 하시면 됩니다. 뭐 공부 더 하라는 얘기도 하지도 않아. 어차피 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 다시 그래서 이런 흐름상 우리는 주제를 잡았고, 자, 2단락. 자, 글 전체를 권통하는 되게 중요한 건 1단락에서 2단락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반복되는 키워드들이야. 지금 저작권법이 반복되고 있잖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저작권법입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야. 번역, 편곡, 변형, 각색. 그리고 원저작에서 온 거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규정을 해주겠대. 그런 건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할 때. 자, 2차 저작물에 대한 정의가 나온 거죠. 또한 이 2차적 저작물의 요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있어야 된대. 그래서 사례가 나온 거죠. 소설이 원저작물. 그걸 가지고 영화를 2차적 저작물로 만들려면 영화의 사건 구성, 전개 등등등이 실질적 유사성에서 같아야 된다. 자, 그래서 2차적 저작물의 되게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실질적 유사성이구나라는 게 보였을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린 2단락에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야. 2단락의 주제는 그러면 저작권법에서 이제 뭐로 갑니까? 네. 원저작물이 있고 2차적 저작물이 있는데 2차적 저작물에서 제일 중요한 요건이 뭐다? 실질적 유사성이요. 됐죠? 오른쪽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원 저작물에 대해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과해야 된대요. 추가적인 요건이 있군요. 새로운 저작물이 사회 통념상이 요건 두 번째네. 그러면 사회 통념적으로 봤을 때 야, 저 정도면 새로운 저작물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뭔가가 돼야 된대요. 자,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기준을 본 거죠. 자, 근대 소설이 있어. 그냥 현대국어로 풀어 쓰는 건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로 만들었다, 2차적 저작물이 된다는 거죠. 자, 3단락 가겠습니다. 맞아, 원저작물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뀐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아예 독립 저작물로 새로 인정해 주겠대. 자, 이런 거는 PS로 잡을 수도 있어요. P problems, S solution. 아니, 아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이런 사례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야, 독립 저작물로 인정해 주자. 됐죠? 2차적 저작물과 독립 저작물을 구별하는 기준, 또 새로운 기준이 있는데 기준으로 뭐가 있냐? 원저작물과 시장 경쟁 관계에 있냐? 그래서 어떤 저작물을 구매했더니 원저작물의 수요가 줄어요. 그럼 대체제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또 이건 거죠, 이제. 경쟁 관계의 요건으로 보기도 한다. 2차적 저작물과 원저작물은 뭐라고? 경쟁 관계에 있지만 독립 저작물과 원저작물은 경쟁 관계에 없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3단락의 요건은 뭡니까? 독립 저작물의 특징과 비교되죠, 포인트. 자, 일단 이 정도 정리하고 제가 캡처해서 드릴 테니까 필기하시고, 지금 제 수업을 계속 들었던 학생들은 이제 뭘 해야 될지 알죠? 구조도를 그려볼 거야. 그리고 제 수업을 이게 특히 비문학 쪽에 잘 못 들었던 친구들은 구조도 혼자서 그리기 힘들 수 있는데, 일단 그 친구들은 제가 그리는 구조도를 최대한 베끼시고, 구조도를 그리는 걸 나름대로 연습한 친구들은 같이 구조도를 그려볼 건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고1 때부터 연습을 해놔야 돼요. 특히 비문학에서. 이게 여러분 독서 교과서를 보면 이로 구조도 그리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가르칠 수가 없어. 배운 적이 없으니까. 해본 적도 없고. 여러분은 저랑 같이 하시면 되고, 이걸 지금부터 습관을 잘 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3년 동안 어차피 남들하고 똑같이 보내는 3년이야. 누군가는 똑같은 수업 듣고 똑같이 공부해. 누군가는 1등급 나와 있고, 누군 3등급 나와 있고, 누군 5등급 나와 있어요. 너희가 제일 이 고3 시절에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싫은 애가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나보다 좋은 대학 가잖아. 걔네들은 100% 재수야. 난 그런 애를 만들고 싶지 않거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고3 돼서 힘들지 맙시다. 지금 하세요. 지금 하는 게 제일 편하고 빠른 방법이에요. 자, 캡처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정도는 한 500단어, 600단어 정도 되는데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한 20단어 내로 정리가 되고, 이거 할 수 있냐 없냐 결국에는. 여러분 논문을 읽든 책을 읽든 뭐를 읽든 간에 거긴 텍스트, 첫 번째 텍스트부터 끝까지 텍스트를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그렇게 처리를 시켰죠. 왜냐하면 유교 경전은 그 자체로 진리였으니까, 성경은 그 자체로 진리였으니까.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그렇게 했어요. 또는 종교에서는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이게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시대는요, 정보가 1년 6개월이면 인류 역사만큼 있었던 정보가 새로 생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에 절대적인 참이라고 믿었던 진리도요, 불과 얼마 지나서 또 고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지식들은 연필로 고쳐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다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고쳐 써가야 되고, 확률적으로 높은 정보, 가치 있는 정보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글의 주제, 가장 가치 높은 정보는 저작권법에 대한 거죠. 그럼 저작권법에 대한 규정을 하기 위해서 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했을 거고, 저작물은 크게 두 가지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이걸 담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요건으로서는 창작물이라는 거래. 그럼
그럼 그 창작물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겠죠. 복제를 하면 안 된다, 개성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반박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우연히 복제가 됐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우연일 뿐이지 그냥 복제가 아니라 독자적 창작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된대. 자,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디테일함은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고일 수준에서는 이 정도로 일단 손절 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비슷한 사례들 중에 2차적 저작물과 독립 저작물을 나눌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2차적 저작물은 뭐냐? 일단 첫 번째 요건 원저작물을 기반해야 되고, 두 번째 요건 실질적 유사성도 있어야 되는데, 사회 통념상 얘가 완전히 베낀 게 아닌 어느 정도 창작성이 추가가 되면 2차적 저작물로 인정을 해주고, 그 예시로서 소설 기반의 영화 같은 걸 볼 수가 있겠다. 그런데 아예 다른 경우도 있겠죠. 그 독립 저작물로 보는 거고, 실질적 유사성이 없거나, 제가 간단하게 표로 연습을 시켜드렸죠. 이게 고3 수준으로 가면 굉장히 복잡한 표를 그려내야 됩니다. 근데 표 그리는 게 여러분, 사회나 과학, 특히 수학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조건방열 같은 거 표를 다 그리게 되어 있어요. 표 그리세요. 그래서 원저작물과 관계를 봤을 때 얘는 경쟁관계 성립하지만 성립하지 않는 경우 독립 저작물이다, 2차적 저작물이다. 관점은 경제 관점에서. 이렇게도 정보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은 참 괜찮은 지문이었던 게 뭐 아주 쉽지도 않고요. 적당한 난이도가 있으면서 여러분이 연습해보기 괜찮았던 지문이어서 자세히 한번 다뤄봤고 필기하십시오. 자, 그리고 필기해주시면 이거 끝나는 대로, 필기 끝나는 대로 이어서 뒷지문 또 가보도록 할게요. 뒷지문도 여러분한테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정보 재구성을 연습하세요. 어차피 지금 내신다고 오면은 이런 거 저런 거 할 시간이 없어. 지금 해두셔야 됩니다. 지금. 자, 제가 이제 칠판으로 정리를 해드렸고 이제 같이 또 진행을 해볼게요.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제 내신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어떤 태도 차이가 보이는데, 여러분 어디까지 날아오를지는 여러분의 선택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기 싫거든. 근데 여러분의 타고난 환경과 여러분의 뭐 DNA, 난 이런 탓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얼마나 슬픈 일이야.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본인의 한계고 어디까지 본인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을지를 해보시는 거예요. 하는 데까지. 자꾸 해보지도 않고 인정할 거 인정하지도 않는 정말 그런 좀 모자란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수업 그래서 빡센 겁니다. 뭐 인기는 없을 수 있어요. 뭐 근데 내가 인기 얻자고 하는 거 아니니까. 자, 봅시다. 저작권에 대한 개념 세팅을 하네요. 아까는 뭡니까? 저작권 법에 대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그러면 저작권에 대한 거죠. 자, 자기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인데요. 정의 나왔네요. 정의. 자, 이런 것도 팁을 하나 드릴게요. 빨간색 펜으로 영어의 의미 구조 잡는, 문장 구조 잡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주어 subject as라고 적을 거고요. 서술어, 영어로는 동사 verb라고 적을 거예요. 저작권자가, 죄송해요, 갖는 권리, 대해 갖는 권리, 갖는 권리. 잠깐만, 저작권, 잘못 적었네. 죄송해요. 자, 저작권이란 권리다. 죄송해요. 이렇게 잡아야지. 봐봐. 이렇게 문장 구조를 잡아주면 좋은 게 뭐냐면 의미가 명확해져요. 영어에서 여러분이 끊어읽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야. 근데 영어에서도 끊어읽기를 여러분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신텍스라는 걸 몰라서 그렇고, 기회가 되면 제 동생이 찍어놓은 신텍스 강의를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괄호 안에 들어간 얘 가지고 또 한 번 더 분석을 해볼게. 저작권자가 갖는 거죠. 갖는 거. 어디에 대해?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 주체는 저작권자고요. 대상은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이죠. 권리라고. 이렇게 의미구조 잡아주는 게 나중에 크게 도움될 거예요. 왜냐면 얘는 지금 쉬우니까 여러분이 안 하다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영어 해석 안 되는 거, 국어에서도 문장 단위 의미 처리 안 되는 거 다 이 연습이야. 계속 봅시다. 저작권의 여러 가지 권리의 총 집합이라고 또 정의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의, 두 번째는 구성 요소 같은 것 같아요.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거는 구분, 분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단어들에서 의미관계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집합으로 풀 건지, 방정식으로 풀 건지, 그래프를 그릴 건지 해석해내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의미 간의 관계, 논리 관계를 잡아주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저작권에 대한 정의와 저작권에 있어서 요소와 저작권 분류를 나눈 거예요. 그럼 저작권은 크게 두 가지죠. 저작 인격권이 있고 저작 재산권이 있나 봐요. 저작 인격권. 이런 게 전형적으로 주제 세팅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저작 인격권으로 갑니다.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권리래. 그러니까 인격적 권리가 뭔데? 저작자만이 가질 수 있고 양도할 수가 없구나. 자, 저작 인격권은 첫 번째, 인격적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가 안 되나 보군요. 두 번째는 양도가 안 되니까 사망하면 소멸하겠죠. 저작자가 사망한 뒤라도 유족 등은 명예회복을 위해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저작자가 살아있었다면 저작 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그러네. 죽었다고 해도 인격은 남아있는 거죠. 왜? 그 어떤 매체에 의해서 뭔가 전달할 수 있는 수단들에 의해서. 그런데 죽었다고 해서 계속 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면 살아남아있는 유족들한테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유족들이 주체가 돼서 명예회복에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요. 그 사례가 어떤 거냐면 저작 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는 요건이 됐었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그 행위 때문에 저작권자 명예가 훼손된 경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유산 같은 건데 그거를 막 조롱을 하는 형태로 만든다든지 하면 그 사람의 원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봐봐, 벌써 지금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줄글로는 처리가 힘들어서 좀 이따가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와 달리 저작 재산권 붙어있는 게 재산권이니까 앞쪽은 인격에 관련된 권리일 것이고 여기는 재산에 관련된 권리겠죠.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적 이익이 있대요. 그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얘는 권리, 재산 권리이기 때문에 얘는 양도가 되나 봐. 이때 지적재산권 전체를 양도할 수도 있지만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각각의 권리를 나누어 양도할 수도 있나 봐. 그래서 얘는 전체 양도도 가능하고 일부 양도도 가능한가 봐요. 이달락 가볼게. 이게 예전에 뭐였지? 뮤직하우인가? 뭐 한참 광고했던 그런 게 있거든. 그 저작권을 매매하는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유의하게 중요한 소재들을 다루고 있고 이게 고1 차원에서는 이렇게 다뤄지지만 이게 여러분 내후년 여러분이 고3 때 수능 칠 때 이 소재가 분명히 활용이 되는 형태로 구성을 하거든요. 눈여겨 잘 봐두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저작권 침해 사안. 자, 그러면 일단락 주제 세팅은 뭐냐면 전부 다 지금 저작권에 대한 거고 인격권과 재산권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작권을 인격적으로든 재산적으로든 침해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는 저작 재산권을 구성하는 권리 중 하나인 2차적 저작물 작성 관련된 경우가 많다. 자, 즉 문제가 되는 사례는 인격권보다는 재산권, 특히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되나 봐요. 자, 그러면 그 해결 방법은 법 조항이겠죠.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 저작물로 한 2차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즉 2차적 저작물의 작성 권리를 가져. 다시. 그러면 2차적 저작물의 작성 권리는 누구한테 있다? 저작자에게 있대요. 만약 누군가 원 저작물의 저작자, 즉 원저작자 허락 없이 원 저작물에 의하여 그 저작물의 실질적 유산적 작성에 이용한다면 당연히 작성권을 침해한 게 되겠죠. 그럼 이거에 대한 구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문제가 생겼으니까. 항상 법제문은 PS 구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작권법 5조 1항에 의하면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데 일단 얘로 보호를 해주나 봐. 그런데 원저작자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 저작물. 잠깐만, 그 저작권은 원저작자한테 있어. 그리고 가에 따르면 충돌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떤 부분? 2차적 저작물은 또 독립적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데 그러면 원저작자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봐봐, 무슨 얘기냐면 이달락의 저작권의 주체는 누구예요? 원저작자야. 그리고 가에서 얘기하는 주체는 누구겠어요? 2차적 저작물을 저작한 저작물이겠죠. 저작자겠죠. 그러면 지금 원저작자가 만든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2차적 저작물 자체의 저작권 둘이 충돌난다고요. 그럼 이 충돌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받을 수 있대요. 즉 원저작자 허락을 구하지 않더라도 일단 2차적 저작물이 만들어지면 C는 커우자, 원인이에요. 또는 요건이에요. 그래서 원저작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일단 2차 저작물이 만들어지면 별개의 권리가 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 충돌이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좀 이따 표 그려보면 좀 이따가 구조도 그리고 말 거예요. 원저작자가 허락을 하든 말든지 간에 일단은 저작권 생긴다는 겁니다.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 다만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했기 때문에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서 이용하려는 사람은 당연히 원래 허락을 받았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양도했다면 당연히 양도하는 사람한테 받아야 되겠죠. 자, 원저작물 기초로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 기반으로 또 다른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겠지. 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까지 또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다시 봐봐. 기억이 있고 니은의 권리가 있죠. 디귿을 만들 때는 당연히 뭐라고? 얘뿐만 아니라 얘에 대해서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왜?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권리가 있고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권리가 있으니까. 여기가 사례가 그런 게 나와 있고. 됐죠? 이 정도를 일단 잡고 구조도 그려보면 무슨 얘기인지 좀 더 말끔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막
여러분이 발췌도로 풀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고1 시험은 쉬우니까. 근데 자꾸 그렇게 습관을 들여버리면 여러분의 한계를, 성장 한계를 제한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정확하게 처음부터 자세 잘 잡아가 보시고, 뭐 사실 재밌고 힘들고 말고도 없어. 어차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고 하시면 됩니다. 나세트 지문 주제는 저작권에 대한 얘기고, 저작권에 대한 정리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법률 관계에서 누가 주체냐가 되게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잡아봤고, 물론 목적어와 부사어는 엄밀하게 다른 문장 성분이지만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국어에서는 비슷하게 쓰일 때가 많아요. 서술의 대상이 목적어인 경우도 있고 부사어인 경우도 있거든. 좀 잘 봐두시고, 그러니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걸린 권리가 저작권이고요. 저작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양도는 불가하고 가능해요. 인격이니까 내 인격으로 양도할 수는 없잖아. 다만 내가 죽은 뒤에는 당연히 소멸돼야 되지만 죽은 뒤에라도 내 인격이 무시당하거나 인격이 침해당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유족들이 침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족들이 청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2차적 저작물이 만들어졌을 때인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22조에 근거해서 봤을 때 당연히 2차적 저작물도 원래 저작자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재구성했거나 원래 저작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기본적으로 원저작자한테 있는 건데, 그래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구해야 되지만 허락을 구하지 않으면 권리 침해가 된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그런데 2차적 저작물도 저작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원저작자의 권리와 2차적 저작물을 만든 사람의 2차적 저작물의 권리가 충돌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여기서 하나 더 충돌이 날 수도 있는 게 원저작물이 있고 2차적 저작자가 만든 2차적 저작물이 있고 그걸 또 2차적 저작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다 권리 충돌이 나는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원저작자가 원래 권리를 갖고 있고 2차적 저작물은 원래 저작자의 허락을 구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면 당연히 둘 다의 권리 구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 필기해 두시고 흐름 잡아주시면은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은 원래 저작권자가 권리가 있고 그걸 가지고 만들었으면 그 만든 사람의 권리도 있지만 만든 사람이 원래 저작자 허락 구해야죠. 그걸 가지고 또 만들었으면 또 만든 사람은 앞쪽 두 명한테 다 권리를 구해야 된다. 그런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 내신이든 수능이든 똑같아요. 어차피 여러분이 이제 특히 내신 풀면서는 막 세부적인 정보를 푸는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요. 내신조차도 60% 이상은 항상 주제 구조예요. 그래서 수능이든 내신이든 보통 이 첫 번째 문제는 그냥 주제 구조 묻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편하고요. 우리가 방금 구조도 잡았던 저 구조도 가지고 푼다고 생각하시는 게 되게 편해요. 그래서 지금 노트 받으셔가지고 구조도 그려봤죠? 그거랑 연결지어 처리해보면 알겠지만, 봐. 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2차적 저작물과 독립 저작물을 구분하고 있다. 맞잖아. 지금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얘기는, 자, 봐봐. 내용 일치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2단락에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정의도 했고 3단락에서 2차적 저작물과 독립 저작물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잖아, 말 그대로. 그럼 보세요. 글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구분을 하고 있죠. 주제적인 측면에서는 2차적 저작물과 독립 저작물을 언급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항상 주제 구조를 여러분이 잡아두고 계시면 편하고, 그 일정한 기준도 지금 지문에서 뭘 얘기했어요? 우리 저기다 그렸다시피. 그렇죠. 경쟁 관계에 있느냐. 그래서 경쟁 관계에 있다, 2차적 저작물, 없다, 독립 저작물로 했었잖아. 그러니까 주제 구조를 잡으면 그냥 깔끔하게 탁 보이는 이런 느낌인 거지. 막 발췌도 갔다 갔다 하면은 굉장히 시간을 많이 꼬아놔 버려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수학의 풀이 과정처럼 원래 이렇게 구성이 된 건데 이걸 한 옵을 다 보여주면 또 이제 학습자들도 지루하고 수업하는 선생님들도 힘들다 보니까 그냥 이 1번 선제 근거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만 가거든. 그 실전에서 절대 그렇게 푸는 사람 없기 때문에 그런 연습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2번 선제. 자, 예시 활용은 다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럼 예시를 이용해서 요건을 얘기하냐? 그랬던 것 같아. 예시도 있고 요건도 있었으니까. 근데 과연 예시를 활용해서 요건까지 잡았는지는 확인이 아직 덜 됐고, 그럼 여러분 시간 많을 때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봤을 땐 얘도 그렇고 거의 맞을 것 같아. 왜? 주제 구조 잡아봤을 때 그게 문제 없어 보였으니까. 맞죠? 차이점. 그래서 인격과 재산권을 나눠놨죠. 어떤 차이점 밝혔습니까? 네, 양도 가능 불가능이냐. 얘는 양도 불가했고 얘는 양도 가능했고. 정답은 4번 같아요. 왜? 나열이 없어. 나열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대표 사례 하나를 얘기했지. 그게 뭐였어요? 나의 2단락부터 주제인 2차 저작물 때문에 생기는 문제. 그럼 결국에는 나 얘 이상한데 좁히고 들어가야지. 아, 정답 4번이었구나. 이런 느낌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각을 정확하게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윈터 때 제 수업을 들었거나 뭐 1학기 때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게 그냥 감각적으로만 잡혀 있고 그럴 일 하고 넘어갔으면 성적 기복이 생겨. 됐다 안 됐다 해. 시험장에서. 그런데 지금 성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적으로. 성장해놓은 상황에서 그런 좀 성장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성숙한 자세를 가지고 지문을 대하고 공부하는 느낌을 좀 잡아두시면 당연히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그렇게 좀 성장해가는 과정을 생각하세요. 자, 얘도 당연히 주제 구조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다만 이렇게 두 번째 나온다면 보통 비교 대조 포인트를 잡아요. 자, 1번 선지부터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작 인격권에 대한 얘기였는데 저작 인격권의 주체는 누구였냐면 저작권자였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사망하면 당연히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소멸된다고.
문제는 소멸됐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 침해받았을 때 구원이 안 되잖아. 그럼 침해 시에는 누가 구원할 수 있다? 유족이 문제 제기를 해서 구원할 수 있다. 주제구조 잡으니까 딱 보이죠? 자, 2번 선지.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누구다? 주체가? 네, 이거는 원저작자한테 있다. 그래서 원저작자. 3번. 원저작물을 수정한 것이라면 복제물에 가깝더라도 2차 저작물로 간주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이거는 원저작물과 특히 2차적 저작물의 요건에 대한 거잖아요. 이거 가에 우리가 여기 2단락에 잠깐만 잡아주실래요? 잡아놨잖아. 요건 3가지. 요건 첫 번째는 원저작이 기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복제물에 가깝더라도가 아니라 요건 3개를 갖춰야 되는데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키워드나 사회통념상 창작성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가에 2단락 주제구조 잡았으면 보였을 겁니다. 4번 선지. 다시 이쪽으로 오시고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베낀 게 아니더라도 유사하면, 아니요. 이거는 가에 1단락에 따라서 예상 가능 반론과 재반박으로 구조 잡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이런 세부정보 일치 같은 문제조차도 주제구조 잡았던 거에 제가 필기해드린 거에 정답이 된 거 다 보이잖아요. 한번 잡아주시고 올리실래요? 카메라. 다 있잖아 지금. 1달러 끝부분 보라니까 예상 가능 반론. 우연히 같아도 재반박, 독자적 창작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연히 같다면. 의도적으로 복제한 게 아니라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17번.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다. 그러니까 5번이 봐봐. 난 제일 맞아 보이고 얘를 좁히고 발췌독해보면 보였을 것 같거든요. 잘 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러면 작성권은 뭐냐? 작성해서 이용할 권리고 특히 뭐다? 재산권인가 봐요. 그러면 이 키워드들의 초점 발췌독하면 훨씬 쉽고 빠르게 정답이 보일 거라고. 쓸데없는 오답 정보들에서 어그로 끌릴 시간이, 노력이, 피로도가 안 생기니까. 자, 그러면 말 그대로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한번 볼까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어딨니? 여기 있네. 자, 봐봐. 이것도 내가 어떻게 그냥 찾았을까? 핵심 정보잖아. PS 같은 구조가. 그러니까 핵심 정보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막 세부적인 막 이런 데 들어가서 찾는 게 아니에요. 핵심 정보 찾아주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은, 자, 2차적 저작물 작성 이용의 재산권이냐? 그러네. 왜? 지금 저작권 침해 사항은 저작 재산권과 관련돼 있고 그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재산권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재산권에 관련된 거. 그리고 다시 주어 저작자는 작성 이용할 권리. 바꿔 얘기하면 뭐라고? 2차적 저작물의 작성 권리. 봐봐. 지금 직이라는 건 환원으로서 앞뒤 내용을 같다는 걸 알려주니까 정보가치 되게 높은 거고,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가 뭐라고?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이라고요. 그러니까 주제 구조를 빡세게 잡아주면 잡아줄수록 그게 문장 구조든 뭐든 의미가 명료해지니까 닫고르기도 되게 쉬워진다는 이 느낌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자, 18번 볼게요. 그러니까 잘 들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 혼자서 읽으려고 하지 말고 수업 내용을 돌려보고 필기하고 차분히 수업에서 다룬 내용으로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수학의 풀이 과정이랑 비슷한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수학 풀이 과정을 자기 나름대로 발상해서 푸는 게 편하고 좋은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많아봐야 100문제 중에 10문제도 안 되고요. 수학 선생님 실력이 월등하게 좋아버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 풀이 과정이 훨씬 더 지저분하거나 돌아가는 풀이야. 당장은 편해 보일지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과목을 어떤 선생님하고 공부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최소한 일단 국어는 저랑 수업을 듣는다면 거의 98% 이상 제 말대로 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여러분 100분이 98, 99를 찍고 나서는 여러분 생각 항상 제가 인정해 드릴 건데, 문제는 100분이 98, 99를 찍고 나서 보면 나랑 거의 싱크가 100%에 수렴할 정도로 같아. 18번 문제 볼게요. 기억 디귿. 기억 어딨냐. 네, 여기죠. 권리들이 충돌이 난 거잖아. 원저작물로 생겨난 권리가 있을 거고, 2차적 저작물로 생겨난 권리가 있을 거고, 그걸 가지고 또 만들었던 거죠. 그럼 당연히 얘는 여기서 얘가 나왔으니까 얘한테도 권리 허락을 다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억의 저작자와 니은을 작성과 이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다를 수 있죠. 왜?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 일단 원저작자한테 있겠죠. 근데 봐. 이거는요, 재산권은 양도 가능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인격권은 양도가 안 되지만 재산은 양도가 가능하다 그랬지. 그럼 당연히 양도를 해버렸으면 다른 사람한테 갔을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얘는 2차적 저작물이죠. 원래 이 권리도 누구한테 있는 거야? 원저작자한테 있는 거야. 그런데 허락을 구했고, 그러면 양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기억에서 니은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것의 요건은 시장 경계 관계라고요. 즉 주제 구조를 잡았을 때 보이는 선제들이지 발췌독으로 가지고 너무나 힘들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2차 저작물들의 특성은 뭐냐면 실질적 유사성이야. 그럼 또 물어볼 수가 있지. 일치 발췌독으로 푸는 학생들은, 선생님 기억과 디귿의 실질적 유사성은 안 보이는데요. 그거는 단순히 내용 일치로 푸는 친구들은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제발 이거 하지 말라고요. 시간 낭비 혼자 하시는 거라고. 자, 여러분 기억이 원저작물이야. 그럼 여기에서 니은 2차 저작물의 둘의 요건 중에 2번이 뭐였냐면 저기 보이다시피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2차 저작물에 또 2차 저작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얘와 얘가 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얘랑 얘가 실질적 유사성이 있고 얘랑 얘랑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면은 아마 기업과 이것도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확률이 높겠다라고 우리는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명시적으로 정보는 안 나와 있더라도. 그렇죠? 정답은 5번이죠. 이것도 봐봐. 세부적인 정보가 아니야. 즉 오리지널 권리는 원저작자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원저작자한테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가 같이 있게 쓰였고 그래서 5번 선지가 바로 보였을 겁니다. 이 느낌 잘 잡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집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고3 중에서도 4, 5등급, 6등급 정도로 헤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연습하기 되게 좋은 지문 같아요. 그 친구들 연습하기 되게 좋은 지문 같아. 여러분 두말할 필요도 없고. 자 계속 봅시다. 가를 참고하여 나를 스몰 가를 이유를 추론해보래요. 스몰 동그라미 가가 어디냐. 동그라미 가는 저작권법 5조 1항에 의하면 2차 저작물을 독립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 사실 이게 그냥 저는 이게 어른들은 이런 게 바로 보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평소에 어떤 상식적 사고라면 이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일단 정답은 일단 저는 3번이 바로 보여요. 근데 이걸 이렇게 풀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으니까 역시 주제나 구조를 잡아볼게. 그럼 보세요. 지금 저작권이라는 게 뭔지부터 보자고. 저작권이 뭡니까? 저작자가 저작을 해서 생긴 권리잖아. 자 그럼 봐봐. 이 저작이라는 것의 요건은요. 가에 나와 있죠. 어떻게 돼야 돼? 창작성이 있어야 돼요. 창작성. 자 그럼 봅시다. 2차 저작물은요. 원저작이 있긴 하지만 얘는 첫 번째 요건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원저작물 기반이고 두 번째는 유사성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 그러면 복제품이기 때문에 뭐다? 창작성도 있어야 된다요. 응? 그럼 봐봐. 그러네. 저작이라는 창작 행위를 통해 생긴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2차적 저작물도 공통점 뭐야? 창작성 때문에 권리가 생겨나겠죠. 창작성 때문에 봐봐. 저작권도 지금 기존 작품들이 예술 작품들이 있겠으나 그것과는 다른 창작성 때문에 권리가 생겼잖아. 2차적 저작물도 그럼 창작성 때문에 권리가 생기겠구나. 그럼 창작성의 핵심 키워드가 보이겠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어른들은요 그냥 돼. 왜? 이런 사고를 평소에 해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걸 연습하는 단계에서 이 감각적으로 길러지는 친구들 있고 저랑 같이 트레이닝으로 길러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은 연습해 주셔야 되고 이게 됐다 안 됐다 기복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정형화시켜서 연습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필기 좀 이따 하고요. 자, 20번. 가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이요. 자, 어떤 사례에 대한 얘기인 건데 A는 보니까 2차 저작을 했는데 허락을 받지 않았고요. 맞죠? 2차 저작에 그리고 원작 허락이 없었어. C. 영어 자막을 번역하여 한글 자막을 작성한 D가 있는데 D가 C에게 권리 주장을 했대요. 그럼 D는 뭐겠어? 2차 저작권자겠죠. 2차 저작권자가 2차 저작권자에게 권리 행사를 하는 거고. 자, 다시 설명할게. 봐봐. 지금 A는 자기가 원곡자가 아니잖아. 기존 가요가 원곡이잖아요. 이 원곡을 편곡했으니까 2차 저작했죠. 근데 문제는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죠. 자, 여기 C는요. 어떤 한글 자막을 봤어. 근데 한글 자막은 누가 만든 거야? D가 만든 거야. 근데 D는 뭘 보고 만들었겠어? D는요. 영어 자막이라는 원저작 바탕으로 자기가 2차 저작을 했겠죠. 그리고 그 2차 저작물을 얘는 자기 웹사이트에 활용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2차 저작이 아니네. 그냥 2차 저작권자에 대한 권리 침해네요, 얘는.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 이게 그냥 줄글로 대충 읽으면 지금처럼 삐끗한다고요. 주제 구조를 명확하게 잡아야 보이잖아. 봐. 자, 영어 자막이 원자적이라고 하면은 D는 그거를 번역했으니까 2차 저작을 했고 근데 그걸 지 멋대로 복제해서 썼으니까 얘는 2차 저작에 창작은 들어가지 않은 거야. 2차 저작물을 복제했지. 그러니까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로 세팅 끝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주제 구조를 명확하게 잡는 연습을 하면은 이런 쟁점 포인트가 명료해지고 그러면 당연히 선지들에서 묻는 사고 과정이 편안하게 판단이 될 겁니다. 자, 1번 선지부터 한번 볼게요. B는 A가 편곡하여 블로그에 올린 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봐. B는 원저작권자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다 원저작권자한테 있다고요. 됐죠? 그래서 B 편곡하여 블로그에 올린 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진 않겠군. 자, 이거 좀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2번 선지. 영어 자막의 저작자는 D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군. 일단 봐봐. 지금 이것도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자, 하지만 뒤에 보이시죠? D가 영어 자막의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번역했다는 것을 알게 됐대. 그럼 봐요. 지금
영어 자막에 원저작자가 있고 D는 2차 저작자인데 얘는 허락을 구하지 않은 거잖아. 그럼 당연히 문제 상황은 손해배상 청구를 해결할 수 있죠. 주제 구조를 잡아보면 정보관계가 보이니까 좀 편하게 2번 선지 괜찮다는 게 보였을 거야. 3번 선지 볼게. 기존 가요와 영어 자막은 원 저작물로 볼 수 있게끔. 맞죠? 기존 가요도 원저작권자가 있는 거고 영어 자막도 원래 거로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아까 잡았었던 보이시죠? 얘는 원곡이야. 원래 원저작자야. 여기도 원저작이야. 보였을 거고. 자, 지금 A는요. 원래 저작자의 권리,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거고 C는요. D의 권리, 2차 저작물 권리를 침해한 거죠. 그래서 지금 A는 C와 달리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겠군.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정확히 봅시다. 2차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얘기도 잠깐 좀 이따 볼게요. 마지막 5번 선지. B와 D는 모두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받은 것이겠군. 자, 봐. 지금 요건이 이건 것 같아. 그래서 2차 저작물 작성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 권리관계 양상에서 누가 누구 것을 침해했느냐를 정리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 권리관계는 논리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구조도를 그려보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자, 얘는 여러분 스스로 구조도를 그리는 시간하고 쉬는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의 2단락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지금. 일단 설명하고 질문 같이 해볼게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작성 권리는 당연히 원 저작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아마 원 저작자한테 있나 봐요. 그래서 2차적 저작물의 작성 권리는 뭐냐면 2차 저작을 작성하고 이용할 권리고 당연히 그 권리는 원저작자한테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허락을 받으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허락을 안 받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2차 저작물에 할지라도 요건에 뭐가 들어갔었냐면 창작성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 창작성이 저작권의 요건 중에 하나다 보니까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2차 저작물을 작성하는 순간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2차적 저작물을 저작한 사람한테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권리 충돌이 나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은 지문 난이도상 고1 시험에서는 안 다룬 것 같고요. 원래 여기도 다뤄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개념 세팅 정도로 끝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게 아마 가장 평가원에서 설계를 한 형태로 출제가 된다면 이게 여러분 수능이나 고3 6월, 9월 시험에 아마 이 부분까지 정리하는 형태로 출제가 될 거예요. 고1 시험이니까 여기는 지금 빼준 거야. 난이도상. 정리하면 그래서 다시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은 당연히 원저작권자한테 있으나 일단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버리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사람에게도 2차적 저작 권리가 생긴다.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 권리가 생긴다. 됐어요? 그럼 정리하면 이거야, 결국에는. 자, 봅시다. 자, A는요. 원작자 B의 원곡을 허락 없이 2차 저작을 했으니까 B의 권리를 침해한 게 되는 거고 C는요. D는 여기서 원래 있었던 자막을 자기가 번역을 한 거잖아. 그럼 자기는 일단 2차 저작을 만든 거예요, D는. 그래서 C는 D의 권리를 침해한 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내용 필기를 하고 이제 들여다보면 정답이 보일 겁니다. 다시 볼게요. 정답은 바로 5번 세팅 해놓고 설명을 할게. 봐. 지금 보세요. 일단 B는요. B는 원저작자잖아. 다시 이쪽으로 와서. 원저작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저작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갖고 있어요. 원저작자는. 오케이? 그러니까 2차적 저작물의 작성 권리는 원저작자한테 있다고. 그런데 D는요. 2차 저작물에 대한 봐봐. 2차 저작물 여기서는 스몰 d라고 해볼게요. 2차 저작물 D에 대한 권리만 갖고 있어요. 됐니? 근데 봐, 다시 한번. 2차 저작물의 작성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원저작자한테 있다니까? 작성권은? 작성하고 이용할 권리는 전부 다 원저작자한테 있는 거야. 다만 스몰 d를 만든 권리는 D에게 있고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둘 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받은 거는 원저작자가 침해를 받았다고요. 원저작자가. 됐어?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다시 설명을 할게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은 누구한테 있다? 원저작권자에게 있다요. 근데 D는 원저작권자가 아니잖아. D가 아니라 B만 침해를 받았다고요. 그럼 물어보겠죠. 선생님이 D도 2차적 저작물 작성했잖아요. 그거는 2차 저작물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D 프라임도 있고 D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D가 만든 하나의 권리만 침해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적 저작권이라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이라고 규정을 했을 때는 이게 원저작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B만 해당되는 거라고. 이해되셨어요? 다시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으니까 원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가 5번 선지에 해당하는 건데 D는 원저작권자가 아니라고. 이해됐어요? D는 원저작권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둘 다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침해받은 게 아니라 원저작자인 B만 침해받은 거라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시 봐. A가 침해한 건 B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죠. D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이 없으니까 침해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A만 B가 가지고 있었던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겠군. 그래서 4번 선지도 맞는 선지가 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봐봐. 2차 저작물 작성권과 2차 저작이 된 이후에 그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또 별개인 건데 거기까지 가면 여러분 또 너무 헷갈려 할까봐 이렇게 일단 설명은 정리를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여러분 내신 대비를 하면서 필요한 설명이 있다면 그때 보충 영상으로 더 챙겨드리는